예, 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예,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MG 박중 팀장입니다. 예, 오늘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지구촌 살리는 탄소 잡는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는 인류를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잡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내를 대표하는 기후테크 전문가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정입니다. 전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하고 기후테크 육성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후테크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탄소를 그냥 줄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뒤에 이제 기후 뒤에 테크라는 글자가 붙으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기후테크가 도대체 뭐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후테크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기후하고 테크놀로지 이제 테크를 합성한 그런 기후 기술이라고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후 기술이라는 용어는 이제 과거부터 계속 썼던 개념이에요. 근데 기후 기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에도 기후 기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말하는 기후테크는 과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후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기후테크를 해석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적응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산업군을 우리가 기후테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후테크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기후테크 관련해 가지고 그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기상 이변, 예, 이런 거 이제 막는다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기상 이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좀 날씨가 더워졌다, 맞아요. 좀 비가 많이 왔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고,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부에 나가면 외국들은 정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산불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뭐 홍수, 가뭄,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저도 요즘에 좀 최근 들었던 게 뭐냐면 난기류 때문에 또 비행기에서 또 사망 사건이 또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뭐 그러한 일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뭐 취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 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뭐 큰 산불이 났다든지 뭐 집중호우가 와서 홍수가 났다든지 했을 때 그 대응하는 거나 복구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벤트가 터져도 결국에는 빨리 복구가 되면 빨리 잊혀지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만 가도 그런 폭염이나 홍수가 오면은 복구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넓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걔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같은 것도 전신주 나무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복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땅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보면 그 기후변화 피해에 비해서 복구 속도가 빠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되게 기후변화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기후 위기의 회복 탄력성, 그렇죠? 예, 그게 좀 이제 좀 좋은 이제 좀 뛰어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꼭 위기는 아니더라도 요즘 최근에 뭐 사과값도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후 위기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사과값이 몇 주 전에 굉장히 올라서 뭐 애플하고 인플레이션에서 애플레이션 막 이런 말도 썼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갑자기 이제 막 그 밀가루 가격이 뛰면서 과자 가격 올리고 막 짜장면 값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칼국수집에 막 너무 내용물이 열받았습니다, 줄어들고. 정말. 맞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그러면 기후 위기가 있었나 보죠? 그때 정확히 6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제 인도에 폭염이 있었어요. 곡물 가격. 인도에 폭염이 있고 그때 인도에 정확하게 이제 날아가던 새가
섭씨 50도로 떨어져 죽었어요. 더워서 죽었다고요? 누가요?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다고요? 네네네. 야, 지금도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미 같은 경우에 지금 멕시코 쪽에 섭씨 62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와. 근데 그때 그 인도의 그 곡물을 원래 그 전에 사실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1월달에 러시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가 공급원이잖아요. 미래. 그렇죠. 근데 걔네가 이제 공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못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도가 원래 그거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폭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자국에 이제 공급망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7개월 있다가 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브라질에 지금 홍수가 와서 지금 100명이 사망하고 뭐 100명이 또 실종됐고 한 15만 명이 지금 예. 그 이주민이 된 거죠. 아니, 난민처럼 돼버린 거죠. 기후 난민. 이런. 그렇죠. 근데 브라질은 진짜 중요한 옥수수의 공급망이에요. 옥수수가 이제 다 박살이 난 거죠 지금. 야, 그리고 오늘 날짜 정확하게 보면 베트남에 지금 아주 극단적인 가뭄이 들어서 커피가 다 죽었어요. 커피 나무가. 커피가 걔네는- 뛰겠네. 걔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커피를 수출하는 거예요. 예, 지금 미리 먹어야 될 게 많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해외에서 공급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취약한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가격도 많이 급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예, 뭐 지금 다 전방위적으로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후 위기를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예측이 잘 되면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이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1년 후에 옥수수 가격이 뛸 거야. 그럼 브라질 홍수를 예측하면 되는 거죠. 집중호우를 예측하면 되고.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오송에 집중호우가 그렇게 세게 올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했다면 인명피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예측 불가한 강도 높은 이벤트들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를 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맞나요? 네. 맞네요. 저도 헷갈리네요. 애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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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애플레이션.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레이션인데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이게 사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네네네. 뭐 이렇게 또 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자랄 수 있는 이제 예. 최적의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최적의 환경이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대구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위로 좀 더 추운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예를 들면 뭐 2030년에는 뭐 강원도까지 가야 되고 2070년 되면 정말 강원도 산꼭대기 아니면 북한 개마고원까지. 예.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생각해 보면 비슷한 환경 조건이 필요한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 같은 거. 예. 배추는 거의 이제 고랭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컨디션으로 가다 보면 사과뿐만 아니라 배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기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당장 우리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뭐 집중호우라든가 뭐 가뭄이라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먹는 과일이라든가 맞습니다. 식품 이런 가격을 뛰게 하니까 예. 사실 우리 삶 속에 이미 기후 위기는 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 자,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되게 위중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오늘 주요 토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탄소 잡는 기술, 기후테크에 대한 이제 네네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아야 이제 처방을 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원인은 사실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딱 밝혀졌고 그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후는 원래 이 지구라는 행성은 이제 모든 에너지를 태양에서 받기 때문에 자연 변동성에 의해서 기후가 바뀔 수 있거든요. 뭐 태양빛이 조금 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만년, 천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에 1도 변한다든지 만년에 10도 변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는
인간이 대응할 수 있고 생태계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거의 100년에 1도 가까운 변화를 하는데 굉장히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른 변화가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봐요. 가능한 원인들을 봤더니 제일 중요한 원인이 탄소라는 거죠.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죠. 예.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던 땅속의 탄소를 인간이 꺼내서 태우고 에너지를 쓰고 그 나머지 연기들이 예. 공기 중에 남아서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공기 중에 200년을 머물러요. 200년이요? 예, 그래서 산업혁명 때 나온 애들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붓듯이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예.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줄이자라고 하는 거죠. 탄소 줄이자. 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건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우리 사람처럼 모든 체온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물건이 0도보다 넘으면 다 에너지를 내놓거든요. 지구는太阳에서 에너지를 받잖아요. 예. 여러분도 다 체온이 있기 때문에 다 에너지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지구도 똑같이 에너지를 내놔요.太阳에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뭐 대기에서도 쓰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써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량만 남아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보통 그걸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온실 기체가 없으면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예. 지구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필요한데 그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추울 때 이렇게 이불을 딱 덮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불이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람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게 지구의 담요 같은 거예요, 온실가스가. 예.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얘가 딱 막아주고 있는 건데 지금 온실가스가 늘어난다는 거는 담요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더워지죠. 덥죠. 땀을 더 흘리죠, 덥죠. 결국. 예.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농촌 가면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열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최근에 사실 그 폭염 지수가 좀 길어지고 있다. 예, 뭐 작년도 한국 같은 경우에 정말 더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더위가 뭐 폭염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저 신문에서 봤죠 열돔 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효과인가요, 혹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온난화하고 정확히 관련이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대기권, 이 공기를 구성하는 대기권에는 아래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륙권이라는 데가 있고 한 11km 정도. 예. 그 위에는 또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그게 이제 제트라는 예. 그 기류가 형성이 돼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제트 이제 기류. 예, 예. 그렇죠.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제트 기류가 위치가 이렇게 중위도하고 북극이 있는 극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가 따뜻하고 북극이 차가워서 그런 기류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온도 차이가 커지면 우리가 이제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온난화라는 게 재밌는 게 중위도보다는 극지가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추운 곳에 온난화가 더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빙하가 녹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데 거예요. 왜 이제 궁금한 게 왜 거기가 더 좀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예. 에너지가 들어왔더라도 하더라도 예. 한쪽은 땅이고 한쪽은 얼음이면 원래 얼음은 에너지 햇빛을 반사하거든요. 예. 원래 에너지는 반사하게 돼요. 햇빛을. 반사하죠. 눈이나 얼음은. 근데 에너지가 들어와서 녹으면 어떻게 되죠?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더 따뜻해지죠. 반사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더 에너지 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얼음이 예. 녹고 눈이 녹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춥게 만들었던 반사가 아니고 흡수하게 되니까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 팽팽하게 잡고 있다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온도 차가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어떤 선이 좀 오해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네, 해야 네,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게 발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뜨거운 공기가 예.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 도움처럼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서 열돔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제 뭐 대충 예. 기상이변의 아주 심각성 그리고 그 배경의 이 탄소 그렇죠? 이 탄소가 만들어내는 어떤 지구 온난화
특히 이제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추운 지역이 더 심각하다. 대충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인가요? 이게 넷째로 탄소 중립 지금 뭐 정부 각국 정부가 다 발표하고 기업도 거기 뭐 하겠다고 선언하고 난리잖아요.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고 그 원인이 탄소란 걸 이제 밝혔으니까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거죠.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 100%를 다 배출을 하지 마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배출을 했을 때 이 지구라는 행성은 자연계가 거의 50% 정도는 자연 흡수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공장에 있을 때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50% 정도는 주변의 생태계가 흡수를 해줘요. 지금같이 우리 여름철에 나무가 푸릇푸릇하잖아요. 예. 이게 다 그 공기 중에 CO2를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고 이 초록색의 산물 그 이파리가 생긴 거거든요. 예. 바다엔 또 녹아 들어가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이란 거는 이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50%만큼만 배출량을 줄이면 더 이상 공기 중으로 쌓이는 애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이게 탄소 중립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지금 배출량을 이 50%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또 넣을 수도 있죠. 탄소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기술, 인위적으로 포집하는 기술 넣어서 50%까지 맞춰보자. 근데 좀 어려운 거는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지만 국가 단위로 내려오면 더 이제 심각하죠. 아 맞아요. 다르죠. 네. 개발국 우리는 뭐 선진국 다 한국만 해도 다르죠. 지금 흡수량이 거의 7%밖에 안 되니까 몇 프로요? 7%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 비해서 더 강력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흡수도 늘려야 되고 예. 배출량도 더 줄여야 되고. 아, 식목일을 다시 쉬어야 돼요. 예, 우리 나무 심어야 돼요. 그죠? 아니 우리 녹화 잘 돼 있는데 왜 그거밖에 예. 안 되지? 그거 좀 이상하네. 한국은 나름 경제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란 거는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많은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력이 뛰어나고 대부분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배출을 많이 했고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또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또 강한 그렇죠.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